LH 고위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파주사업본부에 근무하는 LH 간부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땅 투기 첩보가 있었지만 내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LH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은 다음 주 초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관련자 소환 등 빠른 수사가 관건인데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산사저 매입과 관련한 야당 공격을 좀스럽다고 비판한 SNS 글에 댓글 15,000여 개가 달리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저 부지 논란의 전말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감염 우려에 지자체들은 상충객 방문 자제를 당부했지만 매화마을 등 공공 명소에는 사람들이 몰려 입구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LH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경기 성남에서 전직 LH 간부가 숨진 데 이어 오늘은 파주에서 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아직 내사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이 간부와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사망 경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윤서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파주시 법원읍의 한 컨테이너. LH 직원 50대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인근 주민이 정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새벽에 가족과 통화했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사 주인이에요. 여기 맹지라고 맹지. 한 3-4년, 4년 이상 됐지. 주말이면 가끔 봐요. 자주는 아닌데.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정 씨가 땅 투기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아직 내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 정 씨와 연락을 하거나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국가합동수사본부가 밝힌 투기 의심 대상자 100명에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정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정 씨의 사망과는 별개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렇게 전현직 직원들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LH 내부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 회사 전체가 투기 조직으로 비춰지면서 LH 직원들은 회사 로고가 그려진 업무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게 겁날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LH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이틀째 비보가 이어지면서 한국주택토지공사 LH 내부는 침울함에 휩싸였습니다. 본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국민들의 강한 질타에 슬퍼할 겨를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되게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죠. 투기 조직으로 매도당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디 가서 LH 직원이라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여기에 직전 LH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시한부 퇴임에 들어가고 사실상 내정 단계였던 김세용 차기 LH 사장 구도까지 백지화되면서 지휘부 장기 공백 속에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직원들은 LH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은 들고 다니기에 눈치가 보이고 업무 공용 차량에 박힌 LH 로고도 떼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업무용 차에 이제 LH 마크가 붙어 있는데 그 차를 끌고 나가기도 사실은 겁이 나는 상황. 조직 해체설까지 나오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생길 거란 말이 나옵니다. 특히 취업난을 뚫고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충격이 더욱 컸다고 전합니다. 합격할 때 이제 뭐 격려도 많이 받고 축하 인사 받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회사 이미지가 이제 거의 뭐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LH 직원의 불법 대출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까지 겹치면서 LH는 창사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례 없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수사본부에는 경찰을 포함해 모두 770명이나 투입돼 있지만
뒤늦은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도 늦어지면서 정부가 공언했던 진상규명 다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은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LH 사무실과 직원 13명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주말이 겹치면서 영장 발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시간을 다투던 사건이지만 긴급성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LH 직원 13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LH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두고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국민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번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 내에서는 특검 주장까지 나왔죠. 그동안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이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다 지금은 경찰 중심으로의 수사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이런 특검 주장이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재 방식의 수사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여당은 LH 사태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만으로도 수사 차질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LH 관련 수사가 뭐가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1, 2기 신도시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력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형식의 논리이고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수의 검사 투입을 예고했다가 검사들이 다수 투입되는 거는 확정적이네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검사 한 명만 파견받는다고 발언을 정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수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즉각 수용했습니다. 당연히 특검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특검을 출범시키려면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검찰 수사가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포클레인을 못 쓰게 하고 삽질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고 윤희숙 의원은 특검 제안 자체가 현 수사 체계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조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서 좀스럽다 이렇게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파장을 일으키자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데 좀스럽다는 단어에서도 보듯이 표현에 감정이 실리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이 글이 나오기까지 청와대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선 게 정무적으로 옳았냐 이런 판단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인 SNS에 올린 글입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를 위해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형질 변경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해당 글에는 하루 만에 15,0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글을 썼겠느냐는 옹호 글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이런 글을 쓰는 게 더 민망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가끔 농사일을 해왔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어이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댓글 대리전도 치열했습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저도 민망합니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꼬집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 분노는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라며 정말 실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님, 국민들은 그리 쉽게 속지 않는다고 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의 분노라고 옹호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는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공수처가 수사해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조명되는 건 사저 부지의 70%가 농지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경자 유전의 원칙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죠. 애초에 농사를 지을 목적도 아닌데 농지를 매입한 건 대통령 사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문 대통령 사저 논란의 전말 여기에 맞췄습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텃밭을 가꾸던 야인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여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이게 힘들어서 안 돼. 이거 다 파헤쳐야 되지. 저거는 오히려 좀 올라오면.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11년 영농 경력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양산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하고 당대표를 지내면서 이따금 텃밭을 가꾼 것을 영농 경력으로 볼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죠. 어떻게 작용을 하셨습니까? 네, 수차례 양산을 방문하셔서 유시수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노동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이 농지엔 앞으로 농작물이 자라게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밭 전체를 대지로 바꾸는 형질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말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습니다. 형질 변경은 했습니까? 지자체에서 원하는 주택 건축 요건에 맞게끔 그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사저를 짓기 위한 농지 매입이었고 애초에 농사를 지을 목적은 아니었던 셈이라고 야당은 비판합니다. 문 대통령이 제출한 11년 영농 경력의 농업경영계획서도 9달 만에 휴지장이 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해 농지에서 대지로 바꾼 땅이 사저 부지 3,774제곱미터 가운데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들 이름으로 매입하고 농지를 대지로 바꾸어 논란이 됐었죠.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이를 두고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게 이명박 정부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정치, 자기들끼리 쭈물거리는 정치, 그런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본인의 사저 논란에 문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며 실수요자임을 강조했습니다. LH 사태, 공정과 투명성을 앞세운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법대로 했다는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국형 항공모함 경항모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투기는 연료를 많이 소비해서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의 작전용으로 3만 톤급 경항모를 건조하고 여기에 최신의 전투기 10대 정도를 실어서 이동하면서 작전을 펼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은 적의 미사일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대공 방어를 위한 호위함 대여섯 척과 잠수함들까지 따라붙으면서 하나의 항모 전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항모 한 척에 2조 원이 들고 여기에 최신의 F-35B 전투기를 예비용까지 20대를 배치하면서 2조 6천억 원이 들게 되죠. 호위함에 잠수함까지 더하면 총 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입한 항공모함용
전투기가 지상에서 출격하는 공군 전투기보다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 사업을 둘러싼 논란들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투기 몸체의 뚜껑이 열리자 감춰져 있던 프로펠러가 나타납니다. 이륙 신호가 떨어지자 짧은 활주로에서 쏜살처럼 튀어오릅니다. 미군의 수직 이착륙기 F-35B로 우리 해군이 2033년 진수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경항모에 들어갈 1순위 기종으로 꼽힙니다. 배당 가격은 1,300억 원으로 공군이 도입 중인 F-35A보다 300억 원 비쌉니다. 하지만 연료 소모가 커 F-35B의 작전 반경은 F-35A보다 260km가 짧습니다. 무장 탑재량도 F-35A 대비 80% 수준이고 특히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벙커버스터는 폭발력이 절반에 그치는 소형만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F-35A는 2,000파운드 폭탄 2발을 내부 무장창에 장착을 가능하여 확실한 파괴력을 적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해군은 경항모 전투단이 한반도 주변 어디든 신속 배치될 수 있어 지금보다도 훨씬 먼 원거리 작전까지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스텔스기를 탑재한 경항모는 적 미사일의 1차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이 호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만 5조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모를 지키는 데만 이런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우리 국방 현실과 작전 상황에 비춰서 이런 투입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입니다. 경항모 호위 전단은 잠수함 한두 척, 구축 호위함 대여섯 척, 군수 지원함 한 척이 필요합니다. 구축 호위함으로는 현재 3척이 있는 이지스함 또는 자체 개발 중인 KDDX 구축함이 거론됩니다. 각각 한 척당 1조 4천억 원과 9천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전력입니다. 여기에 잠수함이 4,500억, 군수 지원함도 8천억 원, 5조 원 이상 전력이 항모 호위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단독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과 구축함들이 함대 호위 역할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경항모와 함재기, 호위 전단까지 하면 1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셈인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전쟁터가 바로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항모보다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하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블랙홀처럼 이러한 그 경항모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해군은 기존 전력과 향후 도입되는 함정으로 호위 함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경항모엔 승조원 720명이 탑승합니다. 호위함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만성 승조원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해군 인력으로는 운용이 버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전국이 포근하고 또 약간 내린 봄비로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빠져나가 공기질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현영 기자, 지금 공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여기 나와 있은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마스크를 내내 쓰고 있었는데도 목이 칼칼해지는 느낌입니다. 현재 시청역 전광판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중구 기준으로 32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제 강동구가 9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가 오후부터 동풍이 불면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서풍을 타고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이 때문에 휴일인 내일은 수도권은 물론 강원 영서와 충청권, 광주, 전북 등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여기에 큰 일교차로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전라, 경북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것도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북쪽을 지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화요일 찬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경남 진주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4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일상 공간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일반 국민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40명 추가돼 총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우나 이용자 1,599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감염원의 파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욕탕으로 전파했는지 아니면 목욕탕에서도 감염됐는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 중에. 의료진 등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1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병원과 교회, 사업장, 모임 등 일상공간 전반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턴 일반 국민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령층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접종 대상자가 확정되는 다음 주부터는 시군구, 읍면, 동별로 대상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은 당초 1,000만 명대에서 1,2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됐거나 상반기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889만 3,500만 명분으로 300만 명분 넘게 부족합니다. 정부는 모더나와 얀센 등 다른 백신 도입도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이렇게 백신 접종의 빠른 속도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맞은 뒤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휴일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이 휴일에 백신 접종 실적을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요양병원 의료진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보건소에서 방문해 휴일에 10명이라도 접종하고 전산에 등록할 것을 사정했다고 알리자 돌발 상황에 대처가 어렵다며 병원장이 반대한다는 대화가 오갑니다. 간호부에서도 휴일 인력 문제로 안전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이제 주중으로 접종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휴일이라도 이제 좀 10명이라도 좀 맞춰가지고 등록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저희는 의뢰 입장인데 강압적으로 좀 느껴질 수밖에 없죠. 요양병원 실무자들의 인터넷 모임에서는 이상 증세로 고생했다. 현장을 모르고 보고만 중요한 것 같다는 등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폐기되는 백신 최소화를 위해 배송 이후 5일 내 접종 원칙을 세웠는데 지난 3.1절 사흘 연휴 때 현장에서 접종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 뒤 환자를 혼자 두지 말고 이상 반응을 살필 것을 권하면서도 인력 문제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휴일 접종을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실적과 속도에 연연해서 이 백신 접종이라는 게 결국 거꾸로 더 위험 속에 이 건강과 신체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자 질병청은 안정성이 담보되는 한에서 백신을 더 맞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하는 발걸음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늘 봄꽃 명소에는 사람들이 몰려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들도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어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맹화마을로 들어서는 왕복 2차로가 차량으로 꽉 막혔습니다. 몇십 분 넘게 도로에 갇혀 있는데도 앞으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40분 됐어요. 차가 몇 개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고. 일부 상춘객들은
마을 입구 2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매화 군락지까지 20분가량 걸어갑니다. 매화마을 인근 주차장은 차량 수백 대로 가득 차 차를 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올해도 봄꽃 축제는 취소됐지만 포근한 날씨에 매화마을을 찾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아직은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요. 날씨가 포근해져서 꽃 보는데 좀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샛노란 산수유꽃이 핀 마을에도 마스크를 낀 상춘객들이 몰렸습니다. 지자체는 방문 자제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상춘객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단체 손님 안 하고 그 아예 자가용으로 가볍다니 이런 식으로 해서 불려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봄꽃 명소인 지자체들은 상춘객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친모가 유전자 검사 결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인지,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인지, 이 사건에 공범은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 경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경찰이 아이의 친부를 찾는 DNA 검사를 했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경찰이 DNA 대조 결과 A씨를 친모로 확인을 했죠. 네. A씨 주변 남성들의 유전자 검사도 친부 확인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 숨진 아이와 일치하는 남성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A씨의 내연남 2명을 검사했고요. 살인과 아동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딸, 그 딸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유전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친부 찾기에 이렇게 주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는요. 경찰은 이번에 친모로 확인된 A씨와 아이의 친부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부가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자, 그런데 보통 출산을 하면 병원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면 실마리가 조금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A씨의 출산과 관련된 병원 기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예. 경찰은 A씨가 혼외관계로 얻은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 정규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 같은 곳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산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예컨대 경찰은 산파와 대리모 등을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20대 딸은 출산 기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씨의 딸은 2018년 1월에 전 남편의 딸을 출산했습니다. 관련된 병원 기록도 명확히 남아 있고요. 임신 중이던 2017년과 출산 당시에도 SNS에 사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A씨의 딸은 지금까지도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DNA상으로는 친모인데 출산 기록도 없고 또 당사자는 출산 자체를 부인하는 지금 미스터리한 상황이잖아요. 경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한다고 합니까?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조력자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수사 갈래는 이 A씨의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는 건데요. 예. 경찰은 지난 2년간의 영아 변사체 사건 등을 재수사하면서 사라진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처럼 이 부적절한 출산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일이라서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이 A씨의 출산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사실상 DNA상 친모로 확인된 A씨의 자백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지만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이 복잡한 가정사에 이 귀한 아이의 생명이 방치된 채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죠. 이런 목리는 한국 기업에게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김치를 팔려면 김치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답니다. 홍길동이 된 김치, 무슨 사연인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중국에서 판매 중인 김치입니다.
상품명에 김치가 아닌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가 적혀 있습니다. 김치찌개는 파오차이찌개, 만두에는 한식 파오차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따라 국내 업체들에게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의 억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파오차이가 아니니까 안 돼. 이러면 중국에 사업을 철수를 해야지. 아예 중국에 김치 팔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최근 중국 언론과 유튜버들은 김치의 원조가 중국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며 김치 종주국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얼마 전 SNS에 느닷없이 김치 담그는 장면과 소개글을 올리며 김치 공정을 노골화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뒤에서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해진 상황이니까 한국 정부에서 당연히 나서야 되고. 지난해 한국의 김치 수출액은 1억 4,451만 달러. 시장 주도권을 뺏으려는 중국의 김치 침공에 당하지 않으려면 머리를 맞댄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급등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거액의 돈을 뺏겼는데 이 돈의 일부가 가상화폐에 투자됐고 9배로 불어난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A씨의 보이스피싱 해소가 1억 9천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 B씨. A씨는 이 가운데 3천만 원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고 은행에 신고하면서 A씨의 이더리움은 계좌에 묶였습니다. 특이사항이 발견이 돼서 일단은 조치를 먼저 취한 거고 이제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 돈을 누가 빼가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사기관 공조 등을 거쳐 피해자 B씨는 2년 4개월 뒤에 가상화폐 투자분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면서 3천만 원은 2억 7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018년 11월 개당 22만 원이었던 이더리움은 3월 최고가 기준 210만 원까지 오르면서 9배 넘게 올랐습니다. B씨는 나머지 피해 금액 1억 6천만 원은 날렸지만 가상화폐 가격 급등 덕분에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겁니다. 피싱 피해 건수가 산업 초기 때는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피싱 조직도 있지만 해킹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도 사실 많아서. 하지만 B씨의 경우도 가격이 폭락했다면 피해가 훨씬 더 커졌을 수 있을 만큼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당부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불법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하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죠. 어제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법무부와 공수처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격노하면서 검사 파견 요청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수사검사 4명 중 절반이 빠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 오전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수원지검은 곧바로 법무부에 기존 수사팀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파견 연장 요청에 크게 화를 냈고 인사권을 거론하면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수사팀은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를 빼고 파견검사 2명과 수원지검 소속검사 2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제 수사검사는 2명만 남게 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검사 파견 연장 거부는 수사를 중단하라는 신호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협의 절차를 생략한 대검의 검사 파견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지검장 수사를 검찰에 다시 돌려보낸 것을 두고 박 장관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김 처장과의 이상규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성윤 검사장 사건의 검찰 재이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 역시 박 장관의 수사팀 파견 연장 거부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재이첩은 공수처 자체의 원칙적인 결정이라며
법무부 반응에 대응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내가 경제 외교 모른다고입니다. 예,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저 말을 직접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윤 전 총장은 추후 갈등을 겪으면서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차기 대권주자 선도권으로 부상했지만 이 검사 생활만 27년 했던 인물이다 보니 국정 운영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데 최근 한 지인에게 내가 경제 외교를 모르고 수사만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경험만 있더라도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정치 외교 이쪽 경험을 이제 쌓게 되는데 이게 곧바로 대선 주자로 가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했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게 더 문제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인재로 등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이 지인은 전했습니다. 예. 뭐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을 이제 쓰다가 보니까 외교, 경제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그런 걸 의식해서 저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홍 기자 취재 내용을 보면 윤 총장이 차기 대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준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읽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유력한 대권 주자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겠죠. 예. 서울시장 후보들만 해도 여야 할 것 없이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형태로 모종의 소통 창구가 마련이 돼서 소통이 시작됐다 하는 점까지는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연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주자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저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할지가 관심입니다. 예. 지난 11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내년 대선에서 제3세력이나 국민의힘 중 어느 쪽 후보로 출마하든 이 지지율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어떤 이 자격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경제나 안보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서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누가 대통령감이라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치는 교육, 외교 등 디테일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윤 전 총장은 나와 토론 1시간만 하면 이 정치적 미천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뭐 준비 없이 도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윤 내가 경제 외교 모른다고의 느낌표는 인류는 나의 지혜를로 하겠습니다. 남의 지혜를 아닌가요? 남의 지혜를, 예. 네, 남의 지혜를인데요. 한 비자는 3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2류 리더는 남의 힘을, 1류 리더는 남의 지혜를 사용한다면서 이 리더의 용인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치 신인 윤석열 전 총장이 참고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예, 한 비자가 그런 얘기도 했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안 TV 토론 트라우마입니다. 자, 오세훈, 안철수 두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지금 협상 중인데 어제 뭐 고성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했어요. 네. TV 토론에서 쟁점이 있는 겁니까? 네, 양측은 오늘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내일 다시 협상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큰 틀의 일정에는 합의가 됐는데 저희 취재에 따르면 안 대표가 TV 토론 방식을 자기들이 정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지금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당은 TV 토론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서 유튜브 토론을 2번 이상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의 반대로 TV 토론 1회, 유튜브 토론 1회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안 대표 측은 유튜브 토론 한 번 하는 대신 이 TV 토론 방식을 자기들이 정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한 스탠딩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예, 뭐 스탠딩 토론이라는 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처럼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서서 하는 거나 앉아서 하는 거나 뭐 크게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왜 이걸 거부하는 겁니까? 네, 스탠딩 토론이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 협상 때도 같은 갈등이 있다가 결국 앉아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2017년 첫 번째 스탠딩 토론에서 MB 아바타 발언을 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안 대표를 도왔던 관계자는 토론을 마치고 안 대표가 불편하고 힘이 들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또 그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스탠딩은 피하고 싶은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저때 경험 때문에 이제 토론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금태섭 후보하고 단일화 토론할 때는 안 대표가 뭐 잘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본인에게 이제 편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안 후보 측은 사전 질문지도 없고 제한 시간도 두지 않는 이 자유 토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여권에서 박영선, 김진애 후보가 처음으로 사전 조율 없는 즉석 질문을 기초로 한 이 스탠딩 토론을 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뭐 다른 쟁점은 없습니까? 네, 다른 쟁점은 바로 여론조사 문구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나 지지도를 물으면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고 여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물으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실 안 후보는 9년 전에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때도 이 경쟁력으로 여론조사할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모두 이기는 단일화,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단일화. 나한테 유리하면 상대한테 불리하기 마련인 건데 양보 없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는 거니까 어떻게 양보를 할지 지켜봐야겠군요. 내일 협상이 진행되는 거죠? 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안 TV 토론 트라우마의 느낌표는 5 상승세 왕부담입니다. 예. 이 그제 여론조사에서 그간 흐름과 좀 다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안 대표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커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일 뉴스7 시간에도 두 사람의 가상 대결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를 쿼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정상들이 첫 회담을 가졌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발언과 함께 백신도 화두에 올랐고 북한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세 나라 정상을 만납니다. 일본의 스가, 인도의 모디, 호주의 모리슨 총리입니다. 쿼드 4개국 정상들이 화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적 가치에 닻을 내리고 억압으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반민주 국가로, 홍콩 등을 억압받는 지역으로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I think we all are concerned about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s essential to each of our futures, our countries. 백신도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개도국에 자국산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려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맞서 인도에서 내년 말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생산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We believe this will speed up the process of post-pandemic recovery and enable families and businesses to put the COVID-19 crisis behind them and move towards normalization. 정상들은 또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국방장관은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As in the beginning,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now your place. Keep your place. 돈이 곧 계급인 열차. 부자들은 머리칸, 가난한 자들은 꼬리칸에 살며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합니다. 열차 속 사회가 현 시대와 닮아 마음 한구석이 부대꼈습니다. 특히 객차와 객차 사이의 막힌 문은 올라탈 수 없게 막혀버린 지금의 계층 이동 사다리 같았습니다. 자산이 없는 청년들은 더더욱 가난 속에 그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편취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LH 투기 의혹 사태는 청년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자괴감에 물들게 했습니다. 영끌에서 집을 마련하려던 청년들은 영혼까지 털렸다며 영털했다고 조소합니다. LH를 조롱하는 패러디가 끝없이 나오는 것도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의 방법입니다. 공정을 담보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 잔혹사는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이 시작이었습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에 무리한 정규직 전환은 인국공 사태를 일으켰으며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은 불공정 사례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김없이 빗바랜 공정구호를 외쳤죠.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올림픽 경기에서 나온 부끄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된 판정 번복에 선수가 심판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건이었죠. 선수가 공정성을 의심하고 심판을 믿지 못하는 사태에 이른 겁니다. 퇴출 위기에 몰린 태권도는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으로 위상을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 다시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4년간 공정을 세울 뼈를 깎는 개혁을 했는지, 그 결과가 작금의 땅 투기 사태인 것인지 참으로 잔인한 봄날을 맞은 청춘들은 묻고 있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오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평소라면 롯데타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형체만 겨우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가득했는데요. 내일은 먼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질 것으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먼지의 안개까지 뒤엉켜 종일 하늘이 흐리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오늘 밤까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 동안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일교차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아침에 4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3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